네,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효사랑 가정의학과 이재한 원장이고요. 인터넷상에서는 닥터 치토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비타민C 월드에서 질의응답을 주로 제가 닥터 치토스라는 이름으로 이 댓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암 환자의 식생활과 영양제 선택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학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이게 정답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원칙이라는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에요. 암 환자가 지켜야 될 원칙 지키다 보면 정말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암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은 이렇게 선택의 원칙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요령, 팁, 노하우 이런 걸 위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테니까 강의 짧게 듣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한테 늘 먼저 얘기 드리는 내용은요. 꼭꼭 짚어가지고 천천히 식사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면 일단 모양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이뻐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이뻐 보여요. 우아하게 보이죠. 물론 아무나 이렇게 먹는다고 다 이뻐 보이는 건 아니고요. 모델이 이뻐야 되긴 합니다. 자, 일단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기.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유독 굉장히 빨리 먹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강북 삼성병원에서 대략 10,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퍼센터지로 잡힌 게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식사 속도가 제일 많았어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보고에도 보면 한국 남자는 5분, 한국 여자는 7분이 평균이다. 식사 시간으로. 그렇게 굉장히 빨리 먹는 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뭐 우리 조급증이다, 뭐 빨리빨리 병이다 그런 얘기 많죠. 자, 근데 빨리 먹는 게 왜 나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통계를 보면 식사 속도가 빠르면은 이렇게 성인병이 많아져요. 고지혈증 2배, 고혈당 2배, 비만 3배죠. 지방간도 2배 정도로 더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식사 속도가 빠르다는 게 그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강에 나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 렙틴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야지 내가 배가 찼구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는데 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밥 3분의 1 공기 정도를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고 비만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천히 먹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얘기 드렸죠. 요령을 가르쳐 드린다고 가장 쉬운 요령은 뭘까? 일단 저는 숟가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숟가락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불평등한 그런 계급 사회 그런 걸 연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숟가락 크기입니다. 작은 숟가락, 큰 숟가락. 우리 예전에 군대 숟가락 아주 예전입니다. 저희 아버지 시절에 군대 숟가락 하면 거의 모종 삽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되면 폭풍 흡입하게 되고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군대 가면 빨리 밥 먹어야 돼. 우리가 모든 게 군대 가면 1분 안에 뭐든지 맞춰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몸을 망가뜨리게 되죠.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걸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저는 또 이런 작은 숟가락 중에서도 요 앞에 맨 끝에다가 포크가 달린 거 있어요. 예전에 보온도시락 사등기던 그런 세대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작은 숟가락 앞에다가 포크가 달려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이점이 좋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 어떤 밥을 먹더라도 밥 한 끼에 국이 하나가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국도 우리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국을 적게 먹는 게 좋은데 이게 앞에 포크가 달려있다면 국을 뜨더라도 국물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조금밖에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작은 숟가락을 써서 밥을 깨작깨작 씹어가지고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크가 달려있다면 국을 뜨더라도 국이 많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국 맛만 보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작은 숟가락을 하나 휴대해서 다니면서
군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씹는 횟수인데요. 30번 이상 꼭꼭 씹어가지고 천천히 넘기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걸 카운트를 하면서 씹어라는 겁니다. 자, 일단 30번 이상 씹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음식이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소화 효소, 아밀라제 같은 효소가 잘 섞인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페로틴 호르몬이라고 침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항노화 호르몬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또 성장에 중요합니다. 뼈와 치아가 튼튼해지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 때, 성장이 중요한 청소년기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애들은 키가 더 큰 이유가 바로 이 페로틴 호르몬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뼈와 치아가 튼튼해지는 건 암 환자들한테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이상 씹도록 권장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저작 행위가 많으면 뇌 혈류량이 좋아져요. 그래서 치매 예방도 되고, 그리고 치매 포함이 되어 있는 소화효소의 항균 물질들이 상념작용, 그리고 꼭꼭 씹는 그 행위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을 좋게 하고, 그래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30번 이상 꼭꼭 씹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작은 숟가락 쓰시고 꼭꼭 씹어서 30번 이상 씹어서 넘기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단 단 걸 먹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단당류, 이당류, 포도당, 설탕 이런 것들을 안 먹어야 돼요. 단 것들은 우리가 위험하다. 물론 말장난 얘기는 합니다만은 단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인스턴트 음식 같이 줄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단 걸 먹으면요, 일단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저항성이 높으니까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 리셉터 수용체를 자극을 많이 해서요, 앞토시스가 줄어들고 셀 리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이 기전을 통해서 암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순차적인 기전으로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인슐린 리지던스, 그 인슐린 저항성은 암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기전이다. 즉 혈당과 높은 인슐린이 직접적으로 발암 기전으로 작용하고요. 따라서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30% 높은 암 발병률,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인스턴트 음식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인스턴트 음식은요,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인스턴트 음식이 화학 첨가제가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영양 성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도 단점인데, 결국은요, 설탕이 많고 단순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암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라도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매운 음식.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요. 자, 매운 음식, 붉은 짬뽕 이런 것들, 조폭 떡볶이 이런 것들 맵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매운 만큼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캡사이신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맛있는 매운맛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맛있는 매운맛은 매운 것도 심해지면서 역시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운 것도 역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변에 달달한 음식들, 특히 밀가루 음식들, 단순당이죠,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요령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요령은 식사 순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섬유질을 먹고 단백질,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이 식으로 한다면 인슐린 피크를, 혈당 피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 고기 정식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샐러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맨 마지막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쿠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령인데요. 저는 식초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초는요, 성분 이름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은 탄소 2개짜리 지방산의 그 기본 구조거든요. 탄소가 2개입니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예요. 그래서 식초, 아세트산은 좀 더 빠르게, 포도당보다도 좀 더 빠르게 작용을 하면서 인크레틴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인크레틴 뭐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GLP-1, GIP, 그러니까 장에서 작용하는 인슐린 같은 그런 호르몬들인데요.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인크레틴이라고 분비하죠. 얘기를 합니다. 인크레틴이 많아지면은 음식 흡수 속도가 떨어지고 혈당 피크도 좀 억제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식초를 먹게 되면 아밀라제 분비가 좀 적어지면서 포도당 흡수가 좀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간에서 당 신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기전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초를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냐면 공복 추천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한 5분 10분 정도 전에 공복에 소주 반잔 정도 대략 한 20cc 정도를 먼저 먹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식초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단독으로 먹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식초가 들어가면 장 자극을 해서 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뭐 채소나 과일, 빵 등을 먹을 때 발사믹 식초라든지 좀 달달한 식초들 같이 찍어 먹도록 듬뿍 찍어 먹도록 하는 거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을 때라면 식초를 듬뿍 묻힌 단무지를 곁들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우동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밀가루잖아요. 자, 우동을 먹을 때라면 우동 국물에다가 단무지 옆에 이제 있는 그 국물이 있어요. 그 약간 노란 국물, 그것도 식초거든요. 네, 그런 그 단무지 국물을 약간 가미하면 그게 식초기 때문에 역시 식초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당류를 어느 정도는 먹으면서도 조금 혈당 피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순서 그리고 식초를 같이 먹는 방법을 이용하는 팁을 권장을 드립니다. 얼핏 보면 지중해 식단과 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지중해 식단이 보면 참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합리적인 게 와인과 붉은 고기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요령 그런 걸 찾아가는 방법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중해 식단도 암 환자들한테 권할 만한 식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일도 줄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과일은 미네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네랄은 효소나 호르몬의 각각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면서 효소나 호르몬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미네랄로 인해서 우리 대사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요오드와 만나면 갑상선으로 가고 구리를 만나면 피부로 가고 그리고 철을 만나면 부신으로 가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미네랄 영향으로 신진대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과일을 먹으세요, 채소를 먹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미네랄이 좋다면서 과일을 먹지 말라? 이 과일을 먹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과일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채소나 과일에 미네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한 50년 정도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줄어들더라라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도 한국농진청이라는 데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런 품종 개량을 아우르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당도 향상이에요. 절대 새 과일, 사과를 만든다, 새 복숭아를 만든다, 새 벼를 만든다 할 적에 그 기준이 목표가 뭐냐면 당도 향상 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 미네랄 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 질소 비료를 사용하는데 자, 질소 비료의 특징은요 땅에 있다가 이렇게 그 미네랄들을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질소 비료들이 그 미네랄을 머금고 있다가 같이 깊은 토양 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식물의 뿌리가 머무르고 있는 얕은 땅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토양 황폐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채소나 과일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미네랄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먹어도 되는데 미네랄을 보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는 조금 이제 의미가 희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랄 보충은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로 그럼 보충하지? 저는 수분 보충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역시 여과식 정수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역삼투압 정수기는 가장 안전한 정수기임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균, 바이러스, 세균 다 없애고요. 게다가 중금속이나 많은 미네랄까지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의 특징이거든요.
자, 여가식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건강한 물을 원한다면 여가식 정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가식 정수기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생수를 권장을 합니다. 아니면 수돗물을 권장을 하는데요. 자, 생수를 권하는 경우에 생수를 먹는 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슈퍼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혼합 음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먹는 샘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급적 먹는 샘물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에서 뜬 물이라는 거고요. 혼합 음료는 그냥 공장에서 역삼투압 정수기 돌려서 만든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먹는 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암 환자 진단받고 나면 많이 들을 거예요. 붉은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철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고기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자, 근데 이 철분이라는 게요. 철분이 청소년기에는 정말 중요한 성장 인자예요. 그리고 재생 인자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암 환자들한테는 암을 키울 수 있는 팩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붉은 고기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완전히 끊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 철분이라는 부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 해독 주스 먹어요. 정말 해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독 주스 많이 먹는데 정말 철분이 빠진 해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간에서 이루어지는 해독 기전이 페이스 1, 페이스 2로 나뉘는데 페이스 1을 담당하는 기전은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토크롬 P450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또 역시 철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철분이 없이 간 해독을 한다라는 거는 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 절대적으로 붉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보통 이제 성인 하루 권장 단백질이 60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60g에서 이 중 6분의 5는 식물성 단백질, 콩이라든지 우리가 밥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6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붉은 고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10g 정도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권장이 되는데, 자 보세요. 삼겹살 100g에는 단백질이 15g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 돼지고기죠. 자, 그런데 10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대략 삼겹살로 치면은 80g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삼겹살 1인분이 보통 160g이죠. 근데 우리가 회식 가면은 1인분만 먹나요? 보통 2-3인분 정도 꿀꺽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겹살 80g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손바닥에 반 정도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내가 하루에 먹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게 되면 거의 고기, 뭐 이게 된장찌개라든지 국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기 한 2점, 3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드셔주셔도 우리가 충분한 간 해독 목적, 적혈구 생성 목적의 철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저기 그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통한 철분과 식물성 철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햄철이냐 비햄철이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 흡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한다면 동물성 햄철을 먹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자,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익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열로 조리를 하면요. 맛도 좋아요. 그 브라우니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맛도 좋지만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저는 120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물로 익히게 되면 100도죠. 수육 같은 고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120도 이내에서 이렇게 익히게 되면 독성이 1밖에 안 돼요. 이 독성이라는 거는 발암물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 뭐 AGE라고 표현하는 메칠 글리옥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그 독성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독성이 1입니다. 자, 근데
기름이 이렇게 끓는 온도 180도, 즉 튀김이죠. 예, 이럴 때 180도에 익히게 되면 독성은 200도로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220도에서 240도 주로 숯불 바베큐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캠핑 가서 먹는 요리들이 주로 이 정도일 거예요. 이러면 독성이 10,000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판구이라든지 이렇게 280도에서 300도 정도에서 익히게 되면 독성이 거의 20,000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익히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20도 이내에서 익히게 되면 안전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영양제 선택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 진단받고 나서 영양제를 선택을 하셔요. 젊었을 때는 보통 영양제가 왜 필요하지 그러지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더 먹는데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들다가 혈압을 진단받는다, 당뇨를 진단받는다, 그리고 암을 진단받는다. 그러고 나서 또 영양제에 꽂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병근 박사 초창기 때 연구 초창기 때 한 30명 의사들이 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몇 가지나 될까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나열을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600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뭐 일단 면역 증진 목적으로 HCC, 후코이단, 키토산, 뭐 트랜스퍼 팩터, 또 우리 이제 한국은 약초 문화권이죠. 개통숙, 인진숙 이런 숙 종류들, 에너지 대사 개선, 암세포 살상 효과, 혈관 신생 억제, 그리고 기타 항산화 목적 등등으로 인해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암 환자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항암 치료만 가지고는 암을 근원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제거하는데도 좀 안 맞고 줄기세포나 뿌리를 없애는데도 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암하고 싸워나가려면 체력이나 면역력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영양제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걸 먹는다든지 하면 안전에 좀 위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잘 먹으면 약, 못 먹으면 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한 개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면역이나 항산화 목적을 저는 더 권해요. 뭐 비타민C, 비타민D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하박사 칵테일이라고 했던 소개됐던 그런 내용들인데 하병근 박사가 쓴 책들 보면 비타민C 면역의 비밀, 항암의 비밀, 항노화의 비밀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영양 성분들, 항산화제가 어떤 식으로 암에 도움이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양제나 약물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약물의 용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물도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왜? 배 터지게 물 먹으면 그게 치사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약물의 용량 제일 많이 먹어서 죽을 정도로 먹는다. 그럼 치사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적게 먹을 때는 효과가 안 나오겠죠. 이걸 무효량이라고 하고 이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최소 유효량 그리고 독성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를 최대 유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유효량에서 최대 유효량 이 사이를 치료에 사용되는 용량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한 15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의사 중에 한 분 중에 암나은 의사라는 닉네임을 썼던 분이 있는데 여자 의사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암이 걸렸는데 졸복 그 보고독이죠. 예, 졸복 보고독을 먹어서 암이 나왔다라고 해서 아침마당 같은 데서 몇 번 이렇게 방송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졸복 회사도 영양제 회사도 만들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졸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위험해요. 자, 약물의 용량을 봤을 때 치사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보고독에 간 경우에는 적게 먹으면 무효량인데 최소 유효량이 어느 정도냐면 95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불안 효과부터 먼저 나오고 조금 더 먹으면 이제 항암 효과가 나옵니다. 즉 보고독은 항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자, 95에서 효과가 나와서 자, 독성이 있는 거는 여기가 98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치료의 효과가 있는 구간은 3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독성 있는 구간을 넘어가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치사량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고똑 먹을 때 사실 보고똑이 항불안 효과, 그 골프 내기 골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멘탈이 강해야 되니까 이 항불안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과거에 졸복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사고가 많이 나서 독성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 사고까지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들은요, 독성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서 이 구간까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러니까 독성이 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독성 구간이 넓어요. 그리고 최소 유효량 요까지도 짧고요. 그리고 요 효과가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면역이나 항산화제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용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하박사 항암용 칵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타민C, 비타민 D, 코큐텐, 리포산, 셀레늄, 파마나 요 6가지를 우리가 항암할 때 꼭 먹어주십사 이렇게 권한 적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오메가3, 비타민 E, 그리고 뭐 유산균, 그 다음에 뭐 우벤자인 같은 효소 제제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같이 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MSM 같은 경우도 같이 요 코큐텐, 리포산, 셀레늄 이런 거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MSM을 권장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도 암환자분들은 뭔가 조금 약하더라. 그래서 오프라벨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 졸북 같은 성분 없느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럴 경우에 저는 이 오프라벨 항암 치료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졸북같이 이렇게 근거가 좀 미약한 성분들보다 오프라벨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메트폴민, 당뇨약이잖아요.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메트폴민은 몇 그램 정도 쓰면 항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스타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독시사이클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방하는 약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항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암조기 세포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이제 7월 달에 저희 학회 추계 학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오프라벨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또 기다려 주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자율신경입니다. 마음 치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암 환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암 환자들은 성격적으로 강박관념, 그리고 완벽주의, 그리고 뭔가 예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좀 이완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부교감 신경을 올려야 된다. 교감 신경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춘계 학술대 때도 우리가 그 아이콘을 내건 게 자율신경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신경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권하는 첫 번째 호흡은 비강복식 호흡이에요. 그냥 이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비강복식 호흡. 자, 코로 숨쉬는 복식 호흡이고요. 4, 7, 8초예요. 그럼 뭐냐면 4초 동안 흡입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7초 동안 이대로 멈춰라.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 그리고 8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게 어렵대요. 8초가 어렵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4, 7, 4로 시작을 하시고 좀 익숙해지면 4, 7, 8초로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걸 할 때 한 번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한 8번 정도 숨을 쉬어요. 그러면 4, 7, 8초로 해서 8번 숨을 쉬면 한 3분 정도 숨을 쉬거든요. 자, 하루에 그거를 4번 정도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12분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노하우는 느끼한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사랑해, 훌륭한데, 멋진데, 수고했어.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왜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냐.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끼함을 느끼면서 이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우리 부교감 신경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을 해서 이제 한 5살짜리 꼬마애를 둔 새내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이제 보통 이제 아기들을 유치원에 등교를 시킬 때, 자, 이제 아기가 철수예요. 철수야, 이쁜 철수 일로 와봐. 오늘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사랑해 철수야,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랑해라는 그 내용은 정말 느끼한 게 전혀 없어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자,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경우지만 아기가 5살쯤 되면 남편은 정말 원수 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원수 덩어리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느끼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보 사랑해 오늘 열심히 돈 벌어 와야 돼 오늘도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이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 처음엔 느끼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고 그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끼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기보다는 칭찬은 칭찬인데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 말이고요. 이게 또 반드시 발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소리 안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통성 기도는 그냥 묵음 기도보다 기도빨이 10배 잘 먹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 꼭 발성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목욕법 같은 것도 있어요. 냉탕, 온탕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방법은 장을 출렁거리는 운동법이에요.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이분처럼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장을 출렁출렁 한다라는 거. 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연동운동 같은 게 있죠. 예, 그 자율신경이 이제 감안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을 조금 보탬을 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아작나는 수가 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무릎을 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출렁출렁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손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흔들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가 한 1분쯤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팔을 좀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조금 또 한 1분 정도 하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시고 또 이렇게 한 1분 정도 하다가 맨 나중에는 완전히 위로 올려요. 완전히. 자, 근데 이게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가만히 있을 때는 움직이기 좋은데 이렇게 완전히 하늘로 올리게 되면 이게 춤 추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음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몸치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잘 되겠고요. 이게 그 하체와 상체가 공조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신경을 항진시킨다. 특히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암 환자들의 그 자율신경을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마음 치료는 일단은 비강 복식호흡, 그리고 느끼함만 하는 거, 그리고 장을 출렁이는 운동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목욕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결론. 오늘 제가 쭉 얘기 드린 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먹자.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 두 번째는 탄수화물 먹을 때는 식초를 이용하자. 그러면은 대충 밀가루 음식 먹더라도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을 보충할 때는 과일보다는 생수를 이용하자. 그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집집마다 이제 그 생수를 배달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생수를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먹는 양과 조리 방법. 그래서 하루 먹는 양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먹는 양을 자기 손바닥 반 정도 이하로 먹도록 하시고 조리 방법은 가급적 끓는 물에 익히는 정도로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영양제 먹는데 항산화제 위주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항암 목적의 영양제보다는 가급적 오프라벨 약물을 이용하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 항진법,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장 출렁거리는 운동, 제가 이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암 환자분들은 가급적 찬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좋아요. 가급적 뭘 먹더라도 따뜻한 음식 먹도록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암이 악화되지 않고 내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